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얼굴 뵈니까요. 작년에 작년 유예생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기본 이론반 들었던 분도 계시고요. 올해 1월 달에 또 기본 이론 들었던 분도 계시고, 처음 본 분도 계시고요. 네,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자, 비가 오는 일요일인데요. 산불 나가지고 비가 좀 일찍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좀 야속한 것 같습니다. 밖에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니까 실내 있고 싶잖아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밖에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실내에서 공부하자, 공부하기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밖에 날씨가 안 좋으면 어차피 나가봤자 구질구질 하니까 그냥 안에서 또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험까지가 사실 5개월이 좀 안 남았잖아요. 네, 이론반 이제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서서하게 속력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요. 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보험회사 강의를 한 군데 갔다 왔는데 거기 막 평일에 다 이렇게 휴가 쓰시고 주말까지 막 해가지고 기본 이론 들었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 끝난 다음에 이제 총 좀 핵심 요약 정리, 네, 그런 거 이제 요청을 하셔서 그것만 해드리기 뭐 해가지고 같이 또 이제 기출도 풀어드리고 뭐 이랬거든요.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은 이게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도 생각하셔가지고요. 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사례문제 마스터반이라고 이렇게 정했고요. 강의 계획서를 올려드리긴 했었는데요. 따로 이건 지참하지 않으셔도 그냥 어떤 목표, 어떤 거 할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1월 달, 2월 달에 기본 이론을 좀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은 정규 과정인데요. 작년이랑은 조금 틀리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원래 기출 문제를 사실은 5월 달 이 문제풀이반에서 기출을 먼저 풀고 또 이제 유형별로 집중적으로 사례 문제를 좀 많이 풀었었는데, 이제 기출이 나온 지가 사실 너무 오래돼요. 이제 시험 시행된 지가 좀 돼서 기출의 양도 많고, 그래서 5월 달에 그걸 또 다 하기가 좀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기출을 좀 분석을 할 거거든요. 단순하게 기출을 푼다라기보다는 이제 문제를 풀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답안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걸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3월 달에 과정 중에 끝나면 실전 예상 문제 이런 것들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5월 달은 이제 총정리와 함께 집중별로 사례 유형별로 이제 문제만 계속 푸는 그런 반이고요. 한 8주 정도 과정이 되고, 3월 달은 이제 한 4주 정도 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슬림하게,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계속 2차, 동차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월 달에 오시면 거의 기초 개념 다 까먹고 또 문제 따라가기도 바쁘고 또 약술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속도를 못 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과정들은 전부 다 동차생을 위해서 올해 처음 공부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강의고요. 그럼 유예생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출문제 이런 건 많이 보시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답을 구하고 이런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기출문제 다 풀 수 있는데 기출을 제일 많이 분석을 하고 하면 시험이랑 거의 틀리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데, 그럼 기출은 내가 다 푸는데 왜 시험에 떨어지거나 왜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해가지고 일단은 기출을 풀되 우리가 기초 개념을 다 끝나고 왔기 때문에 그 배웠던 기초 개념을 어떻게 좀 확장 적용을 하는지 그런 핵심 이론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그게 되면 실전 사례 문제 좀 적용을 해보는 반이에요. 좀 슬림한 반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포인트 잡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문제를 풀어도 이 출제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핵심 근거를 써주고 문제를 답안지에다가 써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답안지의 양이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 계속적으로 한 문제씩은 손해액 산정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돼요. 사실 실무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 한 개도 가입 안 하는데 시험 문제처럼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시험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진짜 실무에서는 보험 한 개 가입하고 손해액 산정에서 보험금 산정하는 다 일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을 기본적으로 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손해액 부분을 좀 한 가지씩 좀 떼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환의 답안지의 형태로 제가 이 답안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5월 문제풀이반 오시면 어느 정도 또 답안지 연습도 같이 분명히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강의 내용은요. 일단 1주차 때요. 임의배상 책임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의무배책 하기 전에 임의배책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기초 개념은 이미 보고 와가지고요. 그걸 총정리하고 이런 바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또 기출 문제를 풀기에는 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법률상 책임 부분에서 앞부분 이렇게 책자 이렇게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임의배상 책임 지급보험금 4단계 이 단계별로 교원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일단 피보험자한테 법률상 책임이란 게 있냐 없냐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여러 가지 법률 규정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기초 개념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 법률의 내용을 좀 요약을 정리를 다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출제를 하는 건지 어떤 게 나왔는지 이런 이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해액 산정 파트에 가시면 좀 한참 또 뒤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뭐 12페이지 이렇게 가시면 이 손해액 부분에서 뭐 어떤 것들을 출제할 수 있는지 출제자가 이런 기본 개념들 좀 정리를 하고 좀 연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 보험금 산정 단계에서도 뭐 한도를 적용하고 뭐 자기부담금 그다음에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좀 기초 개념 보고 기출을 좀 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4단계별로 이제 한 단계씩 떼어서 볼 건데 단계별로 기초 개념 즉 출제자가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 산정 요소를 정리하고 실제로 그 부분에서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산정 기초이론 확인하고 그 부분에서 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2주차 때는 의무배책 부분을 좀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3주차 때는 이제 근제보험인데 근제보험은 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약관 하나 가지고 쓰고 양이 사실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문제 유형도 되게 단순화되어 있죠. 재해보상이냐 뭐 손해배상이냐밖에 없어서 마찬가지로 3주차도 그런 내용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에는요. 이제 다 기출 풀고 우리가 분석을 다 끝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전 예상 문제 가지고 좀 문제를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기출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출을 단순히 정리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받아 적고 답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서 책 뒤에도요. 기출은 다 이미 넣어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기초 개념 끝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바로 출제자가 진짜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런 부분을 답안지에 근거 적고 넣어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를 끝내시면 안 되겠죠. 스스로 이 기출을 다 풀고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또 출제가 될지를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환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보시면 38쪽에 보시면 이 임의배책 교환 하나 끝내면 이제 이 파트의 향후 준비 방법은 이건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수업 중에 이런 부분이 기출이 다 됐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미기출일 거고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다 얘기를 드릴 거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 스스로 사실은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기초 개념에서 좀 뭔가 예를 들면 뭐 법률적인 부분이 내가 좀 아직 기초가 부족한 거구나. 그럼 이런 데 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해보니까 내가 아직 손해액 산정의 기본기가 좀 안 되어 있구나. 아니면 나는 그런 부분은 다 되는데 진짜로 문제만 이렇게 보면 그냥 문제만 풀려고 내가 덤볐구나. 아니면 뭐 기초 단계를 좀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던 과거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나름대로 쓰셔가지고 한 파트씩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께서 하셔가지고 이제 3, 4월이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충실하게 좀 대비를 하시면 5월 달에는 사실 그 동차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이 3, 4월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사실 속도가 좀 또 차이가 날 거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동차하시는 분들 원래는 3월 달에 와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1차 하기가 바빠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5월에 와가지고 아까 힘들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는 거니까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여기서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걸 또 5월 달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정리를 하셔라 해서 이렇게 해서 크게 교환은 오늘 하나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의무배책 하나, 근제 하나, 마지막에 하나 해서 4개 이렇게 총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환은요. 먼저 오늘 나눠드린 챕터 1 부분이고요. 임의배상 책임 산정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제 요소 확인하고 기출을 적용하고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배상책임보험이잖아요. 자, 비배상책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 비배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인보험도 있고 손해보험도 있지만 우리가 신체손해사정사를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피보험자에게 뭐 죽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문제들을 처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피보험자하고 사실은 뭐 계약은 계약자가 체결하지만 결국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보험 사고가 뭐 상해냐 질병이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피보험자와의 어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 약속사항은 다 약관에 나와 있겠죠. 따라서 산보험은 다 약관 공부하시는 단순히 암기라고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배상책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약관은 그대로 당연히 가되 제3자라는 사람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먼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으로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을 일단 져야지만 그 손해를 금전으로 물어준단 말이죠. 따라서 모든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앞부분에는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보험 산정 4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냐 없냐 이걸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단계에 따라서 교환을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의무배책에서요 일부 상품 중에 예외는 있죠. 법률상 책임이 없어도 보상을 하라 뭐 이런 약관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일부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몽땅 다 보험회사가 뭐하러 보험금을 주겠어요.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돈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물어줘야 되니까 결국 피해자의 손해액이나 피보험자의 손해액이나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게 되면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 손해를 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피보험자는 뭐 피보험에게 주체가 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보험금 청구해서 받으면 본인의 경제적 손실이 회복이 되죠. 이게 바로 손해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게는 법과 약관 내용을 공부를 하실 건데 구별을 좀 해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법, 그 다음에 약관상 보상 책임은 약관,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액 단계는 법, 다시 마지막 보험금 단계는 다시 약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에 들어갈 내용과 약관에 들어갈 내용을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걸 사실 구별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보험금을 풀면 약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법 쪽에 갖다 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산정 단계별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 사례 문제가 사실은 메인이긴 한데요. 그럼 약술은 이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한 그냥 필수 불가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계산 문제는 푸는데 약술을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래서 또 최근에 기출도 전부 다 면부책 판단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로 화려하게 작성을 못 하시는 것뿐인 거지 결국에는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한 것들을 전부 다 약술로 물어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보험금을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끝나고 8주차 때 뭘 나눠드렸었냐면 이 산정 단계별로 이제 원본을 하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괄호 넣기 다 이렇게 괄호 쳐가지고 똑같은 걸 한 번을 더 드렸단 말이에요. 자, 기본 개념을 끝내시고 이 산정의 흐름을 좀 다 살펴보시는데 그 산정의 흐름마다 전부 다 요약 정리를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책의 내용이 방대한데 일단은 좀 체계를 잡아가지고 각 부분의 핵심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하는 걸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나중에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답안지에 옮기시는 거지 처음부터 뭐 이걸 달달 외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달은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8주차 때 들었던 걸 잘 소화해냈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기초 개념들은 머릿속에 다 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따로 기초 개념 정리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 번만 뭐 좀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만 짚고 막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출을 풀 거니까 이제 출제 유형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약술하고요. 이제 사례형 문제인데 사례형은 전부 다 보험금 산정하라는 사실 다 문제잖아요.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냐. 그런데 이제 이 지급보험 산정을 1번 가장 전형적인 그럼 그냥 보험 가입사항 주고 사고 경위 주고 피해자 손해액 산정사항 산정기초사항 쭉 주고 그냥 최종 알아서 다 판단해라.
그럼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건 법률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손해액 산정, 마지막에 보험금까지 우리가 답안지의 일련의 과정을 쭉 기술해라라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런 전형적인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일단은 등장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형이 또 있겠죠. 예를 들면 피보험자 한 명이 동일한 보험을 담보하는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여러 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분담하는 거죠. 뭐 초과액이냐 독립책임액이냐. 그래서 그런 보험 가입사항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자,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 하나 가입했는데 뭐 보험 기간 중에 1차 사고가 5월 달에 났다. 그리고 피해자 뭐 이렇게 손해액상. 그다음에 2차 사고는 한 8월 달에 또 났다. 그럼 이거 보험금 주냐 마냐? 뭐 그런 내용? 사고별로. 그래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고가 뭐 1차 사고, 2차 사고 여러 개가 등장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공동불법 행위자 유형도 있어요. 자, 문제를 읽어봤는데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2명 이상이 등장했고 보험을 각각 가입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분담 아니고 각자의 이제 책임 배율이 있는지 또 지문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각사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 산정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지막 이 최종 보험금 약관 단계에서 갈라지는 유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그때 가서 다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손해액 산정이 기본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산정 좀 메인인 이 출제 요소 중에 하나가 장애율을 산정을 하는 건데 뭐 장애율 같은 경우에도 중복장애냐, 기왕증 있는 중복장애냐, 뭐 기왕장애 있던 사람이 이번 사고로 다른 부위 다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복합장애율을 별도로 몇 %냐 구하고 그걸 가지고 별도의 지급보험금을 쭉 산정하라. 뭐 이런 경우에는 질문 한 대로 그냥 답안지에 써주시면 돼요. 1번 복합장애율 몇 프로, 그 다음에 2번 지급보험금 얼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기출 트렌드는 계속 사실은 4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의 문제를 주고요. 각 질문에 답하시오. 그래서 질문이 뭐 3가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산정하는 것만 해도 막 5개 문항으로 쪼개가지고 1번은 개호비만, 2번은 장애일실만, 뭐 3번은 뭐 최종 지급보험금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쪼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첫 번째는 약수를 하고 두 번째 문제에서 면부책 구했으면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결국 보험금 산정하기 위해서는 1번에서 결국 면부책을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 면부책도 진짜로 면부책을 구하라 이런 약술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법률상 책임 부분, 예를 들면 755조에 대한 것만 약술하라. 혹은 뭐 759조 가지고 약술하라. 이런 법률상 부분에서 법률 규정만 쓰는 약술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혹은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만 써라. 혹은 약관의 면책사항을 기술하라. 이런 그 약술 문제들도 출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약술하라 이렇게 낼 수 있고 합해가지고 종합 면부책을 판단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라 이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단계별로 지금 좀 확인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 보험금 산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약술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약술은 다 기초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초 개념은 나중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요약 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요약 정리가 확실하게 됐으면 일단은 자주자주 봐야지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책이라든지 이제 드리는 뭐 교환을 좀 자주 읽고 혹은 뭐 강의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할 수 있는 부연 설명의 그 개념을 좀 넣어가지고 이제 작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산정 답안 작성 폼 예시 및 출제 유형해서 지금 4단계별로 볼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 1페이지에 있는 건 지금 딱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씩 이제 뜯어보는 거예요. 자, 먼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일단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예외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예외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의무배책 파트에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하고요. 제가 의무배책은 이번에 교환을 좀 많이 수정을 했어요.
이 임의배책하고 의무배책의 단계도 같이 비교를 또 해드렸고요. 또 세부적으로 의무배책으로 들어오면 급수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단계를 다시 또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교환을 드릴 거라서 거기 가서 다시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예외들도 있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임의배책에서는 모두 다 일단 피보험자태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피보험자태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는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주면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문제를 읽고. 그럼 뭘 확인하면 되는 거죠? 사고 경위를 읽으셔야 되겠죠? 네. 사고 경위를 확인을 해서 우리 스스로 배웠던 법률 규정들을 다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 사안에서 지금 피보험자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거냐 안 한 거냐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보험 한 개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피보험자 한 명이고, 보험 한 개 가입하면 사실 그건 그래서 면책이나 이런 문제를 내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아니, 산정상 이만큼 한쪽 주어졌는데 되게 허무하게 법률상 책임 없어서 면책, 이런 문제는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부책을 내고 싶으면, 예를 들면 피보험자는 한 명이지만 피해자를 여러 명 넣어가지고 얘한테는 면책이냐 얘한테는 뭐 부책이냐, 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얘한테는 법률상 책임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검토하실 때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는데, 먼저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사고 경위를 읽으면서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를 한꺼번에 같이 찾는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피해자가 2명이다. 일단 각각한테도 법률상 책임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법률상 책임이 존재한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다시 넘어가셔야 되겠죠? 이제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는 뭐 해당이 될 거고, 대표적으로 면책사항이라든지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지 이제 나중에 보험금을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범위도 또 살펴봐야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혹시 어떤 걸까요? 우리 일반 영업배책은 다 피보험자가 거의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아닌 게 있잖아요. 네, 개인 배책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벌써 2명, 4명, 2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보험자냐 아니냐가 가지고도 면부책 문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누군지, 결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낸 법률상 책임이 있는 가해자여야 되는 거고요. 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제 면책상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걸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실 때에도 이 피보험자가 개인 배책 같은 게 이제 나오게 되면 피보험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담보기준 같은 것들도 우리 약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담보기준 이런 것들은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라 약관에서 어떤 사고를 어떤 기준으로 보상해 줄 것이냐의 문제예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손해사고 기준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배상 청구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손해사고 기준하고 배상 청구 기준하고 어떤 경우에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지 이 기본 개념이 있어야 반드시 또 기출이랑 예상 문제를 또 풀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2단계 가시면 또 뭐 그런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예외적인 것도 또 있기는 해요. 자, 피보험자에게 뭐 약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과실 여부 불문하고 보상할 책임을 진다. 대표적으로 재난배책하고요. 다중이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서라기보다는 약관에서, 법률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요. 약관에서 피보험자에게 뭐 과실이 없어도 혹은 과실 유무 불문하고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또 예외가 있어요. 결국 이런 의무배책은 합해가지고 무과실 책임 우리가 이렇게도 부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예외적인 것도 제외하면 당연히 임의배책에서도 과실은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를 만족시켜야 되고, 그래서 또 면책상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약관에서 얘기하는 보상 책임을 판단하려면 이 주어진 지문에서 뭘 보셔야 될까요? 뭘 보시면은 피보험자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이 사고가 면책상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까 사고 경위가 분명히 주어질 거고 밑에 산정기초사항이 쭉 주어질 건데, 그중에서 뭘 봐야지 이 사고가 면책상에 걸리냐 안 걸리냐 확인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범위가 개인 배책은 2명, 4명, 2명이라고 했는데 뭘 봐야지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험 가입사항 기본적으로. 그리고 면책사항 같은 경우는 또 뭘 봐야 될까요? 보험 가입사항도 봐야 되죠. 피보험자가 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다시 또 사고 경위를 읽어봐야지만
그 보험에서 면책이냐 아니냐를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고 내용하고 보험 계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걸 그냥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쓰는 건 사실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지금 사고 경위를 읽으면서 그냥 읽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읽으면서 일단 그 계약상의 피보험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가지고 읽으면서 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냐 아니면 그 약관의 면책상에 걸리냐를 계약상하고 사고 경위를 같이 읽으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그걸 다 읽었고 그럼 면부책이 다 가려지면 그제서야 손해산정을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괜히 그런 것도 가리지 않았는데 그냥 사고 경위만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보험가입상 눈으로 한번 읽고 밑에 손해산정 눈으로 한번 읽고 다시 또 생각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사고 경위와 보험 가입사항을 먼저 읽어보시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계약상에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다, 면책사항도 안 걸린다 이러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될 손해액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피보험자의 손해액이기도 하지만 이 산정기초사항은 누구 거겠어요? 피해자 거겠죠. 피해자의 손해액을 피보험자가 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문에 있는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소득, 뭐 장애 이런 것들은 다 피해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3번은요. 피해자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약관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손해 있었죠. 뭐 대위권 보존, 손방 비용 이런 것들은 피해자의 손해와 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산정기초사항은 피해자 거를 일단 추려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산정기초사항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손해 항목들은 우리가 뭐 적극적 손해라고 했던 비용과 관련된 것들, 뭐 향후치료비 같은 경우는 이자공제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커스였고요. 그 다음에 입통원 일실, 뭐 장애, 사망 일실, 일실퇴직금 전부 다 소극적 손해이고 산정에서는 사실 소극적 손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림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자, 그럼 이제 문제는요. 출제자가 이 지급보험금을 그냥 통으로 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상 책임 가리고 면책상 가리고 손해액 산정 마지막 단계를 가리는 일반적인 유형을 매년 하나씩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사망을 내고 작년에도 사망을 내고 이렇게 낼 수 없어요. 사망은 뭐가 제일 쟁점이겠어요? 사망의 실수익이 제일 중요하고 생활비 공제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거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똑같이 내겠냐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매년 다르게 뭔가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손해액 산정 부분에서 이제 많이 바꿀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뒤에 가면 뭐 출제 요소, 산정 요소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손해액 파트에서 출제자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매년 바꿔서 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향후치료비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초개념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향후치료비에서는 이자 공제를 해야 돼서 뭐 사고일 기준이냐 뭐냐 해가지고 뭐 경과연수 해가지고 뭐 그런 거 기초 연습을 아마 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가 또 중요하죠. 장애에 아까 뭐 기왕증이냐 기존장애냐 단순 중복장애냐 이런 것들도 산정 요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실퇴직금 같은 것도 좀 특이하잖아요. 네, 이미 뭐 기출이 2번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위자료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예외도 있긴 해요. 의무배책이 신배책은 이 방법으로 산정 안 하지만 나머지 모든 의무든 임의든 손해액 산정, 피해자의 손해액은 실제 손해액을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피해자의 과실상계, 기왕증 상계 이런 것들 다 적용하는 거고요. 피해자의 뭐 소득 나이 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산정 요소들이 뭐 이렇게 과실상계, 기왕증 참작하는 거, 그다음에 피해자가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데 60세 정년퇴직했다. 그럼 65세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소득 변경의 문제들도 있고요. 뭐 장애에 대한 이런 것들도 쟁점이고요. 또 작년에 나왔던 H계수 240 제한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출제 요소. 그다음에 가동 개시는 여자 19세부터 되는 거니까 뭐 한 13세 애가 다쳤다. 이런 것들도 출제가 가능한 거고요. 또 가동기간 내 여명 단축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작년에 240하고 함께 또 손해액 산정 부분에서 또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손해액 산정 요소, 즉 출제자가 바꿔가면서 물어보는 거다. 그럼 뒤에 가면 이런 연습들을 한 가지씩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한 가지씩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라든지 실전 예상 문제를 보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쭉 위아래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미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소득, 장애, 그다음에 뭐 H계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소득 부분의 쟁점은 뭐 소득 변경이 되는 게 있냐, 장애에서는 뭐 기왕증, 기존장애, 중복장애냐 생각하면서 이렇게 봐야지 아 이거 낸 거구나 올해 이게 떠오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손해액을 산정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액을 금전으로 준 거니까 본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난 거죠. 자, 보험회사에다가 약관의 기준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마지막 과정이 남았으니까 이 단계는 다시 약관 내용으로 넘어오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약관 내용에서 배웠던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준다. 이게 메인이고요. 거기에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해서 지출한 5가지 비용 손해가 있으면 비용도 우리 보험료 내는데 다 들어간 거니까 약관에 따라 비용 손해를 주는 거죠. 그럼 그 비용 5가지를 어떻게 주는지 이런 기초 개념이 있어야지 마지막에 보험금 산출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디덕터블 같은 것도 사실 뒤에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한 사고로 동시에 2명이 다친 거죠. 디덕터블을 몇 번 공제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기초 이론 시간에 다 배웠단 말이에요. 실제로 기출문제에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했고요.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보상한도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한 게 있었죠. 어떤 거? 보상한도 고려해야 될 거. 연간 총한도 같은 경우에는 감소되잖아요. 예,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배상 청구 기준 같은 거 가입되면 다 총한도가 함께 가입되기 때문에 유념해가지고 그 문제를 보셔야지 아 총한도의 감소, 그래서 총한도가 소진되면 지급할 게 없다.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답안을 쓰실 수 있어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유형을 살펴봐야 되는데 뭐 분담할 거냐, 공불로 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한 명이니까 여기 손해액은 어디 안 가요. 그럼 분담하면 피보험자 한 명이 동일 위험 담보하는 여러 개의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피해자에게 손해액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담을 하는 이유는 뭐였죠, 여러분? 보험회사가 분담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였죠? 이제 그런 걸 기초개념 시간에 배우는 건데 왜 하는 거였죠? 피보험자에게 이중이득을 안 주는 거니까 결국 피보험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제한하는 거니까 이 약관 부분에 들어가요. 그러면 분명히 피보험자가 A사, 무선 B사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을 테니까 손해액은 하나지만 마지막에 A사 얼마, B사 얼마 보험금을 줄 때 또 마찬가지로 비용 고려하시고 디덕터블 고려하시고 이렇게 약관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마찬가지로 계약사항을 또 확인을 하셔야 답안지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피보험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 거죠. 약관이니까. 피해자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마지막 보험금은 약관 내용이니까 피해자와 상관없어요. 당연히 피보험자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럼 기본적인 거 확인하셨으면 이제 출제 유형이 마지막에서 갈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임의 배책 파트는 일단 보험 한 개 가입한 거, 이걸 기본형이라고 부를게요. 임의보험 한 개 가입했다, 혹은 의무보험 하나 가입했다, 영문보험 하나 가입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똑같이 법률상 책임 있어야 되고 면책상 안 걸려야 되고 손해액 산정해야지 보험금을 주는 건데 보험 한 개 가입했다고 해서 산정기초사항을 여러 개 한 페이지를 넣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면책이다. 이렇게 내기가 어때요? 그런 허무한 문제를 왜 내겠어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사실 1, 2번 면부책에 큰 쟁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결국 손해액 산정을 잘 하든가 아니면 손해액은 출제자가 산정을 다 해서 주되 마지막 부분에 뭐 비용을 고려한다든지 디덕터블 고려한다든지 이런 데 포커스가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가가지고 이 4단계 유형 확인하실 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내고 출제를 했는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보험금 국문 임의배책에서 어떻게 주는지 지급보험금 산식이 약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약관 내용을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손해배상금을 한도 내서 주는데 디덕터블이 있으면 이 디덕터블은 손해액에서 뺀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손배금 빼기 디덕터블을 한도 내서 주는데 여기에 비용 손해도 있다. 그럼 두 가지는 한도 안에 영향을 받으니까 안에다가 기재를 해드렸고요. 세 가지는 한도 상관없이 전액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기재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서 확인을 했던 건 이 산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험금을 산정해봐라 이런 걸 이제 기본 개념에서 했는데 이제 그 산정 요소에 뭐라고 다 해드렸냐면 뭐 예를 들면 대입금 보존 비용이 200만 원 발생했고 손해방지 비용이 300 발생했고 공탁보증보험료가 20만 원 발생했다. 각각의 항목의 명칭을 넣어드렸던 거죠. 기본 개념 시간에서는. 그럼 이렇게 항목을 다 알려주면 이 식만 외우면 너무 쉽게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는 쉽게 못 내겠죠. 따라서 이제 어떻게 내겠어요? 반대로. 이 대입금 보존 비용을 대입금 보존비라고 하지 않고 이걸 개념을 설명해가지고 지문에 넣어주면 우리가 이제 기초 개념을 배웠던 걸 가지고 아, 이걸 읽고 이게 대입금 보존 비용이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또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거 뒤에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전형적으로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기본형 말고요. 실제로 진짜 유형 처리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담의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보험금 분담.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분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어요. 특히나 의무배책 같은 경우 작년 기출만 해도요, 막 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보험 여러 개 가입돼서 분담이 아닙니다. 항상 전제 조건을 꼭 말씀드려요. 이게 성립이 되려면 피보험자 한 명이고 동일 위험을 담보하는 수개의 계약을 가입해야지 일단 분담을 검토한다라고 예를 들었어요. 피보험자 동일 위험 담보 수개 계약. 이게 돼야 분담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요거였잖아요. 혹은 뭐 C사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러 개 가입됐다고 해서 분담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동일 위험을 담보를 하는 거여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의 명칭이 같으면 그럼 뭐 동일 위험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설 소유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피보험자가요 A, B, C사에 가입해놨는데 두 군데는 시설 소유, C사에는 생산물 배책을 가입했어요. 분담인가요? 일단 어디는 분담이 아니에요. 네, C사는 분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카페 시설 내 화장실에서 뭐 사고가 발생을 해서 758주 책임이 있다 이러면 면책상에 둘 다 안 걸리면 둘 다 부책이 되는 거니까 C사는 생산물하고 시설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끼워 넣기 한 의미 없는 애들인 거니까 가리시면 되고 결국 A하고 B사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해결해야 될 것이 의무보험이냐 임의보험이냐에 따라서 초과액을 줄 거냐 독립책임액으로 나눠줄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분담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기출문제에도요 분담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출제가 됐겠죠. 왜냐하면 기본형 하나 주면 너무 또 심심하거든. 그러니까 매년 보험 한 개 가입했다고 이렇게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분담을 낸다든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번에는 의무보험, 임의보험을 낸다든지 혹은 임의보험을 또 올해는 낼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올해 뭐 3개 가입했다 이런 것들도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기출문제하고 또 나중에 연습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분담이 됐으면 또 어떤 유형이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꼭 어떻게 피보험자가 한 명만 있겠어요. 가해자가 2명인 사고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공동불법 행위자. 그럼 공동불법 행위자니까 가해자 2명이니까요. 가해자라고 해가지고 모두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그 가해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피보험자 50% 과실 A 그 다음에 비피보험자도 50% 과실. 자, 그럼 이런 공동불법 행위자 유형은 사고 경위를 읽으면 일단 가해자가 2명 이상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고 경위를 읽으면서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피보험자 한 명이면 문제 없지만 왜 갑자기 2명 이상 나오지?
그러면 반드시 공부를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 이렇게 산정기초사항 가시게 되면 이렇게 책임 비율이 뭐 5대5, 6대4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동불법 행위자로 얘 거 따로 보험금 얼마, 얘 거 따로 보험금 얼마, 이렇게 마지막에다가 답안을 써줘야겠구나. 어차피 피해자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같아요. 피해자 손해액 산정하는 것까지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시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험의 명칭이 틀리겠죠. 예를 들면 얘는 시설 소유자, 얘는 생산물 매체. 식당에서 가스불 여러 번 막 그 식당 종업원이 키다가 가스가 폭발했다. 그러면 식당 종업원의 과실을 담보하는 건 시소유. 그리고 그 부탄가스에 결함이 있다? 그걸 담보하는 건 생산물 매체. 그래서 여기 식당하고 제조업자의 이 공동불법 행위자를 보험금을 지급해라 이런 건 마지막 단계에서 예를 들면 A 피보험자의 보험회사니까 A사 땡땡 얼마, B사 각각 얼마 이런 식으로 또 답을 구하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림이 왼쪽하고 지금 틀리죠, 여러분? 자, 왼쪽은 분담이고요. 오른쪽은 공불이에요. 여기 가해자 2명 이상이잖아요. 이건 공불이에요, 공불. 자, 물론 실무에서는 우리 760조 연대 책임 때문에 피해자 한 명은 가해자 한 명에게 자기 손해액 전액을 청구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도가 좀 넉넉한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한 군데다가 다 청구를 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배우셨냐면 가해자끼리 구상권 문제니까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을 행사를 하면 되고 피해자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계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각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구하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약간 약수를 써야 되는 이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제에서나 그렇게 하고 이제 출제자가 실제로 물어보기 좋은 건 각사가 지급할 보험금 이게 훨씬 더 계산으로 물어보기가 좋죠. 그러면 이건 뭐 손해액을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일단 보험금 산식이니까 손배금, 디덕터블 빼고 한도 내에서 주는 건 뭐 동일할 거고요. 여기 피해자의 손해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A의 책임 비율만큼만 곱해가지고 5천에 대해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각사가 지급할 거니까. 그리고 A사의 디덕터블이 있으면 그 회사의 디덕터블 빼고 한도를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B사도 자기 비율 중에 50%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손해까지는 똑같은 과정을 넣고 산정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분담이냐 공불이냐가 가려지는 문제가 가능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를 혼합하는 것도 출제가 가능해요. 혼합. 뭐 기출은 되진 않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가능하겠죠? 공불이 아니라 혼합. 자, A 피보험자, 다 피보험자예요. 그리고 B 피보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공불하고 분담이 혼합이니까 둘이 과실이 이렇게 50%씩 결정되었다. 책임 비율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A는 예를 들면 생산물 배체가 아까 가입했고 B는 시설 소유자를 가입했는데 이렇게 하면 공불이 맞죠? 맞죠? 공불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혼합이니까 하나를 분담을 또 시켜야 돼. 그러면 뭐 둘 중에 한 명한테 보험을 한 개 더 가입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큰 그림은 공불이지만 다시 또 요 단계에 오시면 B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어때요? 더 독립책임액으로 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험 3개 보험금 산정해야 될 이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혼합형. 자, 그럼 이제 3할반이니까 혼합형까지는 사실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기본형 그리고 분담형, 공불형 요거까지만 일단 확실한 기초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면 뭐 혼합형도 가능하시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4단계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배점 및 주어진 지문 내용에 따라서 혹은 뭐 질문사항 이런 거에 따라서 1번, 2번 법률상, 약관상 부분에 큰 쟁점이 없다.
뭐 법률상 책임이 당연히 발생하고 면책사항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냥 보험 한 개짜리 이런 일반적인 형태 이런 거라고 한다면 1번, 2번을 생략해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배점이 좀 작거나 혹은 내가 그걸 큰 쟁점이 없는데 그걸 다 쓰고 손해액 산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차피 쟁점이 크게 없으니까. 그럼 결국 쟁점은 손해액이나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막바로 3번, 4번을 쓰시고 이런 이제 좀 그런 센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걸 다 배우시고 이게 기초가 다 정립이 되면 나중에 문제 많이 풀어보실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연습은 그때 가서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니까 단계별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각각의 문제 번호를 달리하는 지문이 별도로 주어졌다. 아까처럼 예를 들면 머릿속에 요건 있지만 복합장애율을 산정하고 보험금 산정하라 이러면 그냥 어차피 법률상 약관상은 별로 쟁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막바로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거기 쓰여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뒷부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각 단계별로 이제 출제 요소 및 기출 적용을 해볼 거예요. 파트 2. 자, 지금 좀 전에 1, 2, 3, 4번 단계에 그냥 간단한 유형을 이제 살펴본 거고요. 이제 한 단계씩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필요한 기초 개념은 법률 규정이었죠. 법률 규정. 그럼 머릿속으로 우리가 책에서 어떤 법률 규정들을 배웠는지가 쭉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요를 계속 작성을 했고 8주차 때 마지막에 이렇게 표 막 나눠드렸단 말이에요. 배웠던 게 크게는 민법, 그리고 특별법, 마지막에 의료가후 책임 이렇게 배웠고요. 그게 되시면 다시 민법 중에서도 채무불이행, 계약이냐 불법행위냐 그게 다시 되시면 불법행위 중에서도 일반 불법이냐 특수불법행위냐 이런 식으로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청구권이 경합이 되게 되면 입증 책임 같은 것들을 누가 부담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 뭐 소멸시효도 판단을 하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초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아까 사고 경위를 읽고 이 법률상 책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면부책이 판단이 가능하시게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을 약술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약술로 물어본다면 뭐 법률 규정 예를 들면 750 8조에 대해서 쭉 쓰는 문제 그리고 혹은 뭐 입증 책임 혹은 소멸시효에 대해서 약술하는 이런 문제로 출제가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면부책을 가려가지고 그냥 손해과 보험금 산정하는 사례형 문제로 출제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기초 개념 중에서요. 자, 불법행위에서 책임 법리 거기 과실 책임, 중간 과실, 무과실인데 거기가 PDF로 좀 돌리는 과정에서 글씨가 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 표 있잖아요. 책임 법리. 네, 거기 과실 책임 제일 왼쪽은 과실 책임주의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민법의 기본 원칙. 자, 이런 표는 우리 기본 개념 시간에도 다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보는 순서가 이거였죠. 과실 책임주의가 기본 원칙이었고 이후에 피해자 입증 곤란의 문제 때문에 무과실이 도입되었다. 그죠? 그 다음엔 피해자 또는 가해자한테 굉장히 엄격하니까 중간에 절충 입장에 중간과실이 등장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럼 중간과실의 특징이 뭐냐? 대체적으로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되었다. 이게 특징이어서 우리 민법 규정 중에서 입증 책임 전환된 것들이 그렇게 4가지 조항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뭐 소멸시효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이거 각각이 다 약술 문제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개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례 문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인. 그래서 각각의 이제 법률 규정들을 쭉 제가 핵심만 따로 정리를 해드린 건데요. 자, 달리 말하면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 중에 법률상 배상 책임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위반해가지고 법률상 책임을 제3자에게 져야지만 일단 보험사에서 보상을 할지 말지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크게는 우리 민법이 있었고요. 뒷장에 넘겨보시면 특별법,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3가지를 크게 분류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오시면 민법 중에서도요. 그냥 막 외우시면 안 돼요. 크게는 390조 대 750조. 750조 밑에는 다 불법행위잖아요. 계약이냐 불법행위냐. 다시 또 그러면 750조 대 755조부터 760조. 일반 불법이냐 특수불법행위냐. 그래서 범주를 꼭 그런 식으로 나눠서 꼭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뭐 민법,
특별법, 뭐 기타 이렇게 나눴다면 다시 민법 중에서는 계약이냐 750조냐 불법행위냐 750조가 아니라 계약이냐 불법행위냐 이렇게 나누시는 거고요. 다시 또 불법행위에서는 어떻게 나누냐면 일반이냐 특수냐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750이고 이제 특수불법행위의 6가지가 쭉 뭐가 등장한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특징이 뭔지를 요약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요약 정리를 하시게 되면 채무불이에서 뭐 너무 잘 아시는 거고 여기서는 귀책사유 입증을 채무자가 해야 되는데 채무가 불이행했다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건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죠. 그 채무가 채무를 불이행했다. 이건 당연히 피해자가 증명을 하는 거고 과실책임주의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즉 과실이 내가 그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나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라는 점을 채무자가 증명을 반대로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소멸시효. 우리 상사채권으로 보면 뭐 5년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면 5년으로 보는 것들. 그걸 배운 이유는 뒤에 가면 대부분 EL특약에서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봤었고요. 자, 그다음에 750조 불법행위에서는요. 성립요건하고 입증책임이 중요했었죠. 자, 성립요건이 4가지가 있었고요. 4가지마다 증명해야 될 사람이 다 틀렸어요. 자, 그중에 귀책사유 존재 피해자 증명 그리고 책임 능력 있을 건 가해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귀책사유 존재를 피해자가 증명하는 이 기본에서 입증책임 전환이 예외가 나오는 거고 책임 능력 있을 것을 가해자가 증명을 하는데 책임 능력이 그럼 없는 사람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755조가 또 나오는 거고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여기 각각 기출문제가 나왔거든요. 귀책사유 여기 성립요건 4가지 쓰는 것도 기출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임 능력 있을 것 755조 뒤에 가면 기출이 또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뭐 과실의 판단 방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실이다. 그리고 뭐 소멸시효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특수불법행위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게 750조에서는 약술 문제로 성립요건 4가지 쓰는 거 기출이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자, 이제 특수불법행위로 들어갈 건데. 특수불법행위 책임 6가지 열거하는 것도 기출이 됐어요. 큰 범주. 다시 또 세부적으로 이제 한 가지씩 법률 규정들도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755조 기출됐어요.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 책임 법리 쓰라. 요거 기출. 자, 그러면 우리가 755조에서는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한 행위냐, 있는 미성년자가 한 행위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적용할 수 있는 법 적용의 근거가 좀 틀려지는 것들 기억하시죠?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일 때 법정감독 의무자는 755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러한 손해를 우리 개인배책에서 담보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뭐 가족, 개인, 자녀 이런 데서 분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책임반시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배상 자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부모에게 750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럼 피해자는 요거 과실 있다는 거 누가 증명해야 되죠? 750조로 하면 피해자. 앞에서 배웠던 거. 자, 그다음에 756조에서는요. 여기는 사실 큰 내용은 없고 그냥 삼각형 그림. 756조는 삼각형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용자가 제3자에게 지는 책임. 이런 것도 우리가 기초 개념에서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757조는요. 기출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57조를 좀 이렇게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757조에서는 도급이라는 개념과 노무도급의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어야 되겠죠. 도급은 도급인, 수급인 서로 대등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제3자에게 도급계약 관련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 도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특징이었어요. 왜? 대등하고요. 대등해요. 대등하다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봤던 사용자 책임은 사용 종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3자에게 756조 책임을 지는 건데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하고 수급인하고요. 이 도급계약 자체가 지위 간섭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사용자가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진다는 점, 이런 점이 핵심이었고요. 우리 뒤에 가면 이 수급인의 책임을 담보하는 뭐 도급업자 특약 이런 데서 리스크를 커버했고요. 자, 그다음 도급인이 그럼 반대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들도 이제 등장을 하겠죠. 자, 노무도급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도급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꿰고 있어야 노무도급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럼 도급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757조 단서의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이건 법에 있는 거였고요. 자, 그다음에 판례에서는 노무도급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 노무도급에서 도급인이 책임을 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뭐겠어요, 여러분? 사용자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근로계약에서의 사용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도급인이 책임을 지는 거겠죠. 자, 따라서 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는데 우리 판례에서 쓰이는 노무도급이라는 개념으로, 즉 노무도급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은 도급인 자기가 갖고 시공 기술만 하도급하고 이런 것들을 노무도급이라고 판례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단어 같은 것들을 잘 판례 내용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휘감독권을 도급인이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림이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까맣게 다시 칠했거든요. 바뀐 거 보이시죠? 조금 전에 그냥 도급인, 수급인이었고요. 그럼 왜 도급인, 수급인 이 관계에서 제3자에게 도급인이 책임을 지냐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노무도급인이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우리 다 기본 개념 시간에 이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다 수업을 했었어요, 여러분. 여기 사용자 자리에 도급인이 들어가면 되고요, 한마디로. 여기 피용자 자리에 수급인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왜? 지휘감독권을 저 사용자인 도급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노무도급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기초 개념이 사실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약술로 말로 풀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지금 조금 전에 750조의 성립 요건을 쓰라. 그 다음에 책임별식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책임 법리를 써라. 이렇게 각각의 법률 규정을 약술로 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757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다고 해서 스스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점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기초 개념을 잡고 약술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58조는요. 기출에 없어요. 758조도 좀 물어볼 만한 요소가 있죠. 왜 그러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2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하자라는 건 피해자가 증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하자의 정의, 그 다음에 뭐 판단 기준, 안전성을 구비했냐 이런 거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책임 법리. 1차적으로 점유자, 그리고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데 책임 법리가 틀려요. 자, 그러면 약술 문제로 예를 들면 758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758조에서 점유자에게 적용되는 책임 법리와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책임 법리에 대해서 비교해서 약술하시오. 이 같은 문제예요. 중간과실 책임 쓰는 거고 무과실 책임주의 쓰는 거 그런 문제죠. 그런 것들로 약술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중간과실의 특징이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표 있었잖아요. 네,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된 게 지금 민법이니까 법에 나와 있죠. 단, 그럼 입증 책임이 전환되면 무과실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구별되는 건 뭐예요? 입증 책임이 전환됐지만 법에는 단서 규정을 통해서 가해자가 책임 면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책임진다. 이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쓰시는 거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무조건 외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제가 말로 설명한 것처럼 기초 개념 있어야지 약술로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 중간과실이에요. 입증 책임이 전환됐는데 번 뭐냐면 면책항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중간과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면책항변 해갖고 면책되면 그때는 소유자가 무조건 책임진다, 무과실. 이렇게 약술 문제 요거 출제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걸로 또 사례 문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759조는요. 요것도 약술 쓰는 거 기출 문제 등장을 했거든요. 기출됐고요. 자, 그다음에 760조 공동불법 행위 책임도 약술 문제 나왔어요. 기출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6가지 쓰는 거 나왔죠? 750조 나왔죠? 755조, 759조, 760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네, 아까 얘기 드렸던 757조, 뭐 758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대비를 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피해법, 특별법, 기출 여러 번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또 기타, 의료가호 책임인데 의료가호의 판단 기준, 주의 의무, 설명 의무 기출됐어요. 약술로. 자,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 구성 방법 한번 보실래요? 자, 의료가호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위반하게 되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의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법률 규정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냐가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 구성 방법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채무불이행, 의료계획 위반했다. 물을 수 있죠. 혹은 의사, 진료상에 뭐 주의 의무가 있었다. 불법행위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뭐겠어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표로 요약했던 채무불이행의 내용과 동일한 거고요. 뭐 귀책사유, 채무자 증명, 뭐 소멸시효 다 동일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로 물으면 피해자가 귀책사유 증명 뭐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뭐 약술로 예를 들면 의료가호에서 뭐 피해자가 의사 측에게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 구성 방법 뭐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 서술하시오 하면 채무불이행이냐 불법행위 책임이냐에 즉 뭐 공통점 차이점을 기술하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을 비교하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직접적으로. 그럼 다 알잖아요. 하지만 같은 문제인데 같은 답인데 의료가호에서 피해자가 의사 측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원인 구성해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비교 서술하세요. 같은 문제라고요.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차이점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서도요. 그 채무가 불이행했다라는 걸 일단 환자가 증명을 하는 거고 거기에 귀책사유가 없다라는 걸 의사가 증명하는 점 동일하고요. 또 불법행위에서는 귀책사유 피해자가 증명하는데 의료가호의 청구 경향은 어땠나요? 대체적으로 책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럼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의료과실을 증명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판례에서는 피해자 입증 책임을 좀 완화시켜주고는 있되 그래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판례의 내용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답안지에 좀 써주셔야 될 핵심 단어들은 뭐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과실 피해자가 증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의료행위에 그 과실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점은 피해자가 그래도 증명을 하는 거다. 불법행위일 때요. 이런 판례 개념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거 외우시면 되고요, 이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공부를 끝내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걸 다 배우셨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했던 의료가호의 청구 구성, 원인, 그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 가지 이렇게 법률 규정들을 봤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여러 개가 경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법원은? 다 안 들어주고 일단은 청구권 경합을 인정하되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뭘로 하는 게 유리한지를 알아야지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소멸시효,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냐 불법행위냐 다 이제 기초 개념에 있고요. 자, 그럼 일반 불법행위하고 특수불법행위하고 소멸시효가 틀린가요? 네, 똑같죠. 당연히 불법행위니까. 그래서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귀책사유 입증이 다 틀린데요. 자, 이제 우리가 크게 배웠던 것이 민법이냐, 특별법이냐, 그다음에 기타 의료가호냐 이제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민법 중에서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과실 증명은 채무자가 하는 것, 거기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50조 일반 불법행위가 기본적인 건데 이건 피해자 원칙이라고 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예외가 등장을 하겠죠? 그 예외가 어디서 나와요? 일단 민법 몇 조? 네, 그 중간과실 책임 적용되는 그 네 가지들이 이제 예외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책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50조 피해자 책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외가 어디냐? 755조, 756, 758조 점유자, 759조 얘네들은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되었다. 써주시면 돼요. 가해자 전환. 755, 756, 758, 759. 둘 다 가해자 전환. 757조, 760조는 무관하고요. 단 얘는 뭐가 가능하죠? 아까 면책항변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단서가 있잖아요. 단서법에. 이 차이는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특별법 중에 피해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피해법은 누가 증명하죠, 결함을? 피해자가 일단 증명해요. 그렇지만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피해자한테 좀 더 유리해졌잖아요. 왜 유리해졌냐면 피해자가 3가지 간접 사실만 증명하면 결함이 있는 걸로 추정하는 거니까 훨씬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피해자, 법에서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3가지 간접 사실만 증명하면 결함 추정되기 때문에 법에서 피해자 완화예요. 거기 피해자 완화라고 써주시면 돼요. 3가지 증명하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의료가후 책임에서는 아까 채무불이행으로 하면 채무자.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불법행위 시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증명하냐면 피해자. 하지만 판례에서 완화죠. 피해자 판례에서 완화. 마지막에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피해자 판례 완화. 거기 칸에 다 쓰셨어요, 여러분? 네. 755조, 56조, 758조, 759조는 가해자에게 전환된 거고요. 민법에서, 법에서. 그 다음에 피해법도 법에서 피해자 완화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에 의료가후 책임 불법행위 시는 피해자가 지는데 판례에서 완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상호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다 분석이 되셔야 또 이 부분을 약술로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례 문제 적용을 또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 법률상 책임 부분에서 어떻게 실제로 기출이 됐는지 2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